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치매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의 김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매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치매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요. 보통 치매하면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는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건양대학교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면서 치매 환자를 수년간 돌봄을 제공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출근을 딱 해요. 그러면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가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계속 욕설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욕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야한 욕도 있구나. 이런 욕들을 저한테 끊임없이 계속 하십니다. 근데 저는 왜 저한테 이런 욕을 지금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한 할아버지한테 약을 드리려고 이제 약을 가지고 물과 함께 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투약을 거부하시면서 주먹으로 제 턱을 정말 세게 땅 때리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맞았던 턱의 근육이 파열되면서 한동안 고개를 돌리지 못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건 뭐였냐면요. 치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증상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린 환자한테 감기 증상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기침을 한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아니면 열이 난다 아니면 두통이 있다 이렇게 말로 대부분은 표현을 합니다. 모든 환자들 중에서 치매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증상을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또 판단력이 저하되고 언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제로 본인의 증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전문 교육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책 한 권을 보고 치매 환자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겠구나 라고 느꼈던 사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실제 치매 환자가 쓴 책인데요. 실제 이 주인공은 40대 초반이었던 고위공무직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실제로 매우 중요한 회의 시간을 잡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더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치매는 완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후에 점점 치매 증상이 나빠지긴 할 텐데 이후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가족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내가 지금은 치매 초기니까 치매 증상이 기억날 때마다 조금 잘 적어놔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치매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기록한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집 중에서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마트에서 본 장을 이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 문을 딱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핸들입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치매 환자들이 핸들을 작동하는 법이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은요, 딱 핸들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동그란 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동하는 법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핸들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던 거죠. 발 밑에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 밑에 이 네모난 거 두 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례집을 읽고 치매 환자가 이렇게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사례에서처럼 핸들을 보고 핸들이 떠오르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핸들이 떠올랐다라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핸들을 작동하는 법도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치매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치매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매라면 딱 어떤 증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혹시 아침 식사 반찬으로 뭘 드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기억이 나신다고 한다면 어제 저녁 식사도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 식사도 기억이 났다라고 한다면 점심 식사, 그러니까 어제 점심 식사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보통 최근 기억이라고 합니다. 치매를 진단 내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증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냐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도요, 실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분들이 오셔서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치매 진단을 내리게 되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 치매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죠. 왜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요. 우리 엄마 아빠 옛날 일 다 기억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대학 때, 고등학교 때 다 기억하시는데 그냥 요즘에 조금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게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최근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아침에 약속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약속 장소에 나가기까지 또는 직장에 나가기까지 어떤 것들을 좀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어나게 되면 화장실도 가게 되고요. 또 양치나 세수도 하게 되고 또 아침 식사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데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 환자의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 내릴 때 보통 첫 번째는 최근 기억이 떨어지는가, 두 번째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크게 가지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방금 제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식사하는 거, 목욕하는 거, 옷 갈아입는 거, 이동하는 거, 화장실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또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들, 세탁하는 거, 장 보는 거, 전화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투약과 같은 약물을 본인이 복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돈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도구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중증도가 높아지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혼자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치매랑 건망증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치매랑 건망증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결과는 먼저 말씀드리면 힌트를 줬을 때 기억한다 라고 하면 건망증이 되겠고요.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치매가 되겠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만약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 권정아라는 친구를 12시에 만나서 오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2시가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도 이제 모르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기에 따릉따릉 전화가 울리면서 전화기를 딱 열어봤더니 권정아라는 이름이 딱 떴습니다. 그럼 제가 받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정아야 미안해. 맞아. 우리 오늘 12시에 밥 먹기로 했지. 내가 일하다 보니까 깜빡했다. 내가 금방 갈게. 먼저 배고프면 먹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보고 힌트를 받았을 때 기억한다 라고 하면 건망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권정아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고도 제가 받으면서 야, 정아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라고 한다면 힌트를 줬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치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치매의 단계를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크게 정상, 그리고 주관적 기억장애,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입니다. 인지력에 문제가 없고 또 본인 스스로도 기억력 저하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두 번째로 주관적 기억장애는 객관적으로 기억력 검사를 수행했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정상범주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나 요즘에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걸 우리는 주관적 기억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요즘에 많이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도인지 장애가 자꾸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 이전 단계로 근데 정상인보다는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갈 확률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인지 장애 시기에 잘 관리를 해야지만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냐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대상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 요즘에 좀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본인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 요즘에 좀 이상해. 좀 너무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을 혼자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반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아닌 걸로 나오지만 해당 연령 또는 동년배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억력 저하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치매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뉘게 됩니다. 초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요.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 환자를 알아보기는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하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초기까지는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어떤 증상들이 있냐를 좀 설명드리면요. 초기에는 당연히 최근 기억을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며칠 내에, 수일 내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예전 기억은 유지돼요. 옛날에 있었던 것들, 옛날에 누구랑 보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됩니다. 또 이제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스불 켜놓고 냄비를 태우는 일들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기억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뭔가 입에서는 단어가 막 맴도는데 그 단어가 툭 튀어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것, 저것, 이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경찰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있잖아. 그 교통정리도 잘 해주고 우리 동네 이렇게 치안도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그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장 친했던 사람들을 만나도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 경찰이잖아. 내 이름 또 까먹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대인관계 하는 것들이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우울감 때문에 만약에 고립돼 버리면 실제 치매 초기에서 중기 말기로 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누구나 딱 봐도 이 사람 치매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툴러지다 보니까 혼자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돌봄자가 꼭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기에 대한 증상을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는 돈 계산이 서툴러집니다. 아까 제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계산이 안 되니까 장 보는 것도 어렵고 은행 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사용하거나 TV 작동을 하거나 세탁기 사용하는 것들 이런 가전제품을 조작하는 것들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한 것들, 장소에 대한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압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계절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민소매를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 긴팔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좀 혼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중기 때까지는 그래도 가족들은 알아봅니다. 또 대답을 못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화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장기요양 시설을 할 때 진짜 인고 부부셨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그다음에 또 중증도가 심해지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요양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시게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할머니한테 항상 여쭤봐요.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쓸데없는 걸 물어본다고. 누구나 다 아는 걸 물어본다고 막 화를 내세요. 근데 정작 실제로 본인 이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기억이 이제 잘 나지 않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거를 화내는 것들로 또 공격적인 행동으로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할 것들이 아닌데 예, 아니오로 대답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굉장히 익숙한 장소임에도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뭐 5분이면 찾아와야 되는 길을 뭐 3시간을 걸려서 돌아온다든지 3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거나 치장하는 걸 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꾸미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무조건 옆에서 돌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집안을 배회하고 반복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같은 장소를 계속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봤었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 참 안타까웠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거였냐면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돌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거였대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아내와 함께 일본 여행을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를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돌아오는 이 배편에서 할머니한테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러브 미 텐더라는 노래를 막 연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만찬을 마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아내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주인공이니까 맨 앞에 앉혀드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너무 뭉클했던 게 뭐였냐면요. 실제 주인공인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본인의 주인공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같이 갔었던 관객들과 그리고 같이 갔었던 여행을 갔었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중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기가 되면 인지기능은 현저히 저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행동 증상과 그 외에 신경학적인 증상, 그리고 기타 신체적인 합병증 등이 동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독립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 거의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나 옷 입기, 세수하기, 개인 위생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최근 기억뿐만 아니라 장기 기억,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오래된 기억들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이제 잘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기가 되면 배우자나 자식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 할 때 요양시설을 운영했었을 때 그 아드님이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저희 시설에 입소해 계셨는데 아드님이 휴가 때 진짜 휴가 때뿐만 아니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매주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휴가는 안 가세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혹시나 휴가를 가면 휴가 간 사이에 아버님이 본인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걱정이 되신대요. 그래서 휴가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기가 되면 배우자나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간단한 지시사항도 따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또 굳어지고 보행장애가 생기면서 이동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지내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소변을 실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창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치매의 단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증상을 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요. 두 개의 뇌가 있는데요. 좀 다른 점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뇌를 보시면 어떤가요?
만약에 호두로 따지면 굉장히 알이 꽉 찬 호두처럼 보입니다. 이 뇌는 정상인의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뇌를 보시면요,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위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는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던 환자의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인 사람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사람의 뇌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치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병이 알츠하이머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치매를 알츠하이머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만 생각하냐? 왜냐하면 전체 치매의 70에서 80%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를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알츠하이머 치매는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력이 낮을수록, 세 번째는 이전에 머리 손상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 요인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별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발병률이 약 2배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여성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높을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건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이제 83.5세가 됐고요. 남자의 기대 수명은 86.3세. 그리고 여성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90.7세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4년이나 사실 더 오래 삽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발병률이 더 높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 당연히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장애 그리고 신경학적인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종류의 치매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의 위험 요인을 보시면요. 뇌졸중의 기억력이 있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동맥경화 또는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혈관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흡연하는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지기능 장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처음부터 설명드렸듯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진압력 장애. 시간이나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언어 장애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이해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시설을 운영했었을 때 한 환자분이요. 이상하게 윗도리 옷을 갈아입으려고 오른쪽 팔만 들려고 하면 막 왼쪽 팔로 때리고 발로 차시고 막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응급실을 모셔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옷 갈아입히려고 들었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언어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프다라는 표현을 말로 뱉질 못하니 오른쪽 어깨를 들 때마다 문제 행동을 했었던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들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저하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이 돌봄자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울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망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돈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근데 이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다. 아니면 내 딸이 뭘 가져갔다. 내 며느리가 뭘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밥에
독을 탔기 때문에 난 먹을 수가 없다. 아니면 내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그럼 할아버지가 누구랑 바람 피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테레비를 가리키면서 저기 나오는 저 여주인공이랑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망상은요, 실제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 환자랑은 사실은 망상 증상을 보이게 되면 언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쟁을 하다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나 정신행동 증상이 더 강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각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가 실제로 본인은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환시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는 게 본인한테는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환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봤었던 그 치매 환자분 중에 한 분이, 한 할아버지가 밤에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자고 있는 옆에 할아버지를 목발로 머리를 내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가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한 20바늘을 꿰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냐라고 했더니 밤새 환청이 들리셨던 거예요. 환청이 뭐라고 하냐면 너 쟤 때려야 돼. 때려야 네가 천국을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환청이 들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청이 들리는 것들을 실제 본인이 들리니까 행동으로 취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환청이라고 하고요. 환취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었던 환자 중에 한 분은 계속 코에서 고추기름 냄새가 난대요. 그러니까 코가 항상 매운 느낌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환미는 이상한 맛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맛이 나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환촉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난다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긁는 거예요.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환각 증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굉장히 불안하거나 초조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욕과 수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거나 아예 안 자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 행동을 하시게 돼요. 갑자기 바지를 벗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만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성적 행동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이런 배회의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몰증후군은 석양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증상이냐면요. 치매 환자분들이 잘 계시다가도 해질녘쯤 되면 문제 행동들이 심해집니다. 뭐 배회 행동이나 갑자기 불안이나 초조, 환각 증상 이런 것들이 해질녘쯤 심해지는 증상들을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 일몰증후군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전은 사실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책도 읽어보고 이론적으로 보면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하루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이 딱 5시에서 6시, 6시에서 7시 해질녘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해질녘쯤 되면 피로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행동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상생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세수하는 거, 양치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이라고 해서 아까 뭐 세탁기를 사용하는 거, 장 보는 거, 요리하는 거, 가전제품 활용하는 것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돈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치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증상,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치매를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매를 완치하는 약물이 없습니다.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오긴 했지만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 치료는요. 사실 보존적인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치매 환자들한테는 사실은 20%가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나머지 80%는 비약물적 중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만나서 비약물적인 중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분들 만나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진압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진압력이 가장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를 꼭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진압력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매 환자를 돌보거나 아니면 돌볼 예정이다 뭐 이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진압력, 날짜에 대한 진압력들을 키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억 등록이라 해서 오늘의 미션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문장, 뭐 오늘 오후 5시에 시청역 2번 출구에서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한 3번 정도 읽어요. 읽고 한 10분, 15분 동안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후 5시를 이제 빈칸 채워놓는 거죠. 빈칸을 이제 빈칸으로 두고 실제로 오후 5시를 기억할 수 있는가. 또 기억하시면 오후 5시랑 시청역 2번 출구를 뚫어놓고 또 이것까지 기억하면 친구, 이것까지 기억하면 저녁을 먹기로 이렇게 4개의 블랭크를 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기억 등록과 관련된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제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뭐 친구 누구의 전화번호를 꼭 외워야겠다라고 하면 외출하시기 전에 냉장고 앞에다가 전화번호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한 3번, 4번 정도 읽고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는 뒤집어 놓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냉장고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시 뒤집어서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최근 기억을 조금 계속 되살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실 때는, 여러 명이 계실 때는 뭐 주제를 하나 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서 뭐 얘기해볼까요? 라고 해서 뭐 가을이 좋아요 라고 하면 가을이 왜 좋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또 그 계절에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또 연결점이 생기면서 또 제가 없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또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들 중에요. 이제 언어 기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기의 표현들을 쓰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을 조금 글로 써보는 것들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사진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시면요. 실제 저 할아버지는 알코올성 치매 때문에 저희 시설에 입소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봐요. 할아버지한테 한 번씩. 할아버지 아직도 술 생각 나세요? 라고 하면 아유 아니야 내가 그래서 여기 왔는데 술 생각 안 나지 라고 말씀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를 한번 글로 써보자고 했더니 저렇게 술을 크게 쓰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쓰는 걸 보고 실제로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신지들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글을 써보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행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요리 같은 것들은 실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나열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단지를, 마트에 있는 전단지를 가져와서 전단지에서 실제 만약에 김치 담그기를 한다. 그럼 실제 필요한 재료들을 같이 골라보고 그리고 김치 담그는 방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이 김치 담그는 방법도 다른 사람들이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셨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뇌어로빅입니다. 뇌를 좀 튼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방법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위가위보를 할 건데요. 가위가위보를 제가 스스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오른손을 저는 이기도록 정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오른손이 이기도록 가위가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지금 오른손이 이겼죠. 그럼 한 번 이겼으면 다시 가위가위보를 할 때는 다른 걸 내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 번 할 때는 또 다른 걸 내시는 거죠. 가위바위보.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내서 오른손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따라해 보시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이 이겨야 되는 것들을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오른손잡이는요. 오른손이 더 처음엔 잘 됩니다.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왼손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손이 나는 잘 된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왼손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매가 뭔지, 치매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치매에 대한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단계에 따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에 대한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